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 조지 마이넛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은 적게 만들고 친구는 많이 사귀어라. 당연한 말 같은데 현실에서는 참 쉽지 않죠. 적과 친구를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세계적인 명사와 부자들을 배출해낸 하버드에서는 현명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지혜 수업. 이 책에서 성공을 거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말을 아꼈다는 거죠. 하지만 침묵에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을 아껴야 할 때를 알아보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혹시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카페 책성장으로 오셔서 글 남겨주세요. 책을 함께 읽으며 삶에 대한 지혜를 터득해가는 곳으로 여러분의 사연이 라디오 방송에 소개될 수도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그럼 말을 어떻게 아껴야 하는지 함께 읽어보시죠. 상대의 결점에 침묵하라. 링컨은 젊었을 적에 시를 지어 다른 사람들을 풍자하는 걸 즐겼다. 그리고 종이에 적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두고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남의 잘못을 비꼬며 통쾌함을 느끼고 상대가 화내는 모습에 재미를 느꼈다. 그러나 한 사건을 계기로 함부로 남을 비판하는 버릇을 버리게 됐다. 어느 해 가을, 정치인 제임스 힐이 거만해지자 링컨은 그를 조롱하는 글을 써서 스프링필드 데일리 뉴스에 실었다. 이 글은 아주 빠르게 퍼졌고 힐은 일순간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힐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편지를 쓴 사람을 백방으로 조사했다. 그러다 범인이 링컨임을 알고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결투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기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도전을 받아들였다. 링컨은 며칠간 괴로워하며 화해할 방법을 궁리했다. 한편으론 무기를 준비하고 검수를 익혔다. 결투날이 되자 링컨은 힐과 미시시피 강에서 만났다. 두 사람이 결투 준비를 하던 찰나 누군가 달려와서 그들을 만류한 덕분에 간신히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일은 링컨이 가장 가슴 졸인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링컨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알게 됐다. 그날 이후 편지나 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결점과 잘못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지적하지 않았다. 대신 완곡한 방법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깨닫도록 했다.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면서 자신의 의견을 정중하게 첨언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사람의 심리는 간교해서 자신의 경쟁 상대가 바보처럼 보이면 자신이 더 나아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대의 결점, 단점, 상처, 약점을 들춰내며 남들이 이를 알아채기를 원한다. 그에게 실망하고 호감을 철회하도록 만들어 자신의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속셈이다. 언뜻 들으면 타당한 것 같지만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위험성은 당신의 인간관계의 핵폭탄이다. 한번 터지면 수습하기도 어렵고 그 위력에 당신은 나락으로 밀려날 수 있다. 약점을 공격하는 비열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힐 뿐이다. 배려심 없고 상대의 약점을 도구화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인상만 남긴다. 차라리 상대의 결점에 침묵하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상대의 부족함을 보더라도 말하지 않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난처한 상황에 빠진 사람의 체면을 적절히 살려준다면 호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상대를 대하는 태도는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 다른 사람의 신임을 얻고 싶다면 결점을 묵인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기 말의 여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자. 정말 다른 사람의 결점을 말해야 한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라. 관계없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악용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도 반드시 좋은 말을 들려준다.
만약 상처를 들추는 것을 낙으로 삼으면 상대방도 당신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고 남을 위해 언제든 손을 내밀 마음을 가진다면 상대방도 당신을 위해 언제든 손을 내민다. 비판은 날카로운 칼과 같고 악담은 악취나는 우물과 같다.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 올랐다. 나무를 하다가 산 깊은 곳에서 길을 잃었다. 그는 차가운 가을바람에 후들후들 떨었지만 다행히 사냥꾼에게 발견되어 초가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사냥꾼은 팔에 상처가 있었지만 풍성한 저녁 식사를 차려 그를 대접했다. 다음날 사냥꾼은 나무꾼에게 잠을 잘 잤느냐고 물었다. 너무 잘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건 당신 몸에서 나는 심한 악취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냥꾼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를 이해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무꾼은 다시 사냥꾼을 만났다. 나무꾼이 팔에 난 상처는 다 나았냐고 묻자 사냥꾼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아, 상처는 잠깐 아프다가 곧 나았습니다. 그때의 통증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이 제게 한 말은 평생 잊히지 않는군요. 진정한 아픔을 주는 것은 칼이 아니라 악담이다. 좋은 말 한마디는 엄동설한의 추위도 따뜻하게 느끼게 해주지만 악담은 6월의 더위도 춥게 느끼게 한다. 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는 종종 타인과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말로 해를 끼친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품행이란 말 한마디나 행실 하나에서 드러난다. 입에서 좋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다짜고짜 남을 비난하고 욕하며 어느새 다른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다. 잘못을 지적해 줌으로써 그것을 고치게 되면 상대에게 유익이 된다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타인의 지적이나 질타를 수용한다. 하지만 감정은 상호적이다.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악담과 질타에 우호적 반응을 보일 사람은 없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속으로 당신을 영원히 상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할지 모른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이 가진 본성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바란다. 인정은 사람에게 위안과 힘을 주고 자신감의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 당신이 남을 해치는 공격의 씨앗은 상대방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싹튼다. 그 나무가 자랄수록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한번 뱉은 말을 되돌릴 수 없다. 안 들은 것으로 하라는 말도 억지다. 그러므로 스스로 다스려서 선의를 담은 말을 전해야 한다. 그러면 상대는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는다. 더불어 유익이 되고 유대감은 높아진다. 평범한 화교 집안의 딸인 장훈재는 하버드 대학 우수 학생이었다. 아버지 장즈홍은 화교신문과 인터뷰에서 딸의 곁에는 항상 정직하고 사심이 없으며 적극적이고 순박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절대 남을 해치지 않지요. 라고 말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장홍재도 늘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대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우쭐대는 자의 세상은 좁다. 소크라테스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때 어느 부유한 학생이 아테네 부근의 비옥한 땅에 자기 집이 있다고 자랑하였다. 그 땅이 얼마나 크고 비옥한지를 끊임없이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그런 그를 보고 소크라테스가 물었다. 지금 친구들에게 유럽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가? 네, 여기 보이는 전부 다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지도 전체를 가리켰다.
소크라테스가 또 물었다. 좋아, 충분히 크군.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가? 이번에 학생은 지도에서 그리스를 찾아냈다. 그것은 유럽에 비해 너무 작았다. 훌륭해. 그럼 이제는 아테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게. 어휴, 아테네는 더 작죠. 여기 있어요. 학생은 말하면서 지도 위에 작은 점을 가리켰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말했다. 그럼 이제 당신의 기름진 땅도 찾아보게. 이번에 학생은 그 비옥한 땅을 찾아내지 못했다. 생각해보면 아테네도 지도상에서 작은 점 하나였는데 그의 집의 땅이 뭐라고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자 그는 멋쩍어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찾을 수가 없네요. 너무 작아서. 먹물 한 방울이 맑은 물에 떨어지자 이 물은 금방 변색돼 마실 수 없게 됐다. 라는 교훈이 있다. 그런데 먹물 한 방울을 바다에 떨어뜨리면 바다는 여전히 푸른색이다. 왜일까?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잘 익지 않은 이삭은 꼿꼿이 위로 뻗고 잘 익은 이삭은 고개를 숙인다. 익은 벼와 익지 않은 벼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식이 어설픈 사람은 이를 드러내고자 고개를 치켜들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 어떤 사람은 항상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자신의 잠재의식과 작은 세계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우월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속한 환경에서 벗어나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 당신이 이 넓은 우주에서 머리 3개, 팔 6개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단지 하나의 작은 존재일 뿐이다. 만약 당신 스스로 이미지가 좋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문해보자. 이 세상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답은 분명하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렇다고 스스로 먼지처럼 느끼지 마라. 당신이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다. 사람과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하늘은 공평하다. 자기의 세계 안에 갇히지 말자. 그 세계 안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우쭐거림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 외부에서 보기에 우스워 보이는 것이다. 늘 겸손함으로 다른 이의 경험과 다른 분야의 지식을 언제든 탐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시야가 확장되고 세계관이 넓어진다.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도 여기서 나온다. 이전까지 전문가가 우대받는 사회였다면 현대는 학문과 학문을 연결하고 기술과 인문학을 잇는 인재들이 대우받는다. 그러므로 우쭐거릴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에 가치를 더해줄 또 다른 분야를 섭렵해보자. 하버드 대학 교수는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에게 내 짧은 식견일 뿐이다. 여러분은 충분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세계 인류대학의 교수가 이럴진데 우리도 이와 같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신은 나일 뿐 온 세상을 대표할 수는 없다.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라. 나의 작음을 알고 세상의 크기를 인정하자. 당신은 끝없는 탐색 속에서 분발하여 끊임없이 자기 삶의 가치를 실현할 길을 찾아야 한다. 괜한 갈등은 피하라. 에드워드 베드포드는 록펠러의 파트너다. 어느 날 그가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록펠러는 책상에 엎드려 종이 위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록펠러는 그를 보더니 정색하고 말했다. 이미 우리가 입은 손실을 알고 있지요. 저는 이 일을 두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초래한 그 사람을 불러 이 일을 얘기하기 전에 말할 것을 미리 메모하고 있던 중입니다. 록펠러가 말하는 손실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로 수천만 달러가 넘는 손해를 본 사건이다. 이로 인한 후폭풍은 아직까지 추산되지 않고 있었다. 베드포드는 손해본 금액을 계산하고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추궁하는 글이라 생각하며 록펠러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그 종이에 적힌 글들은 사고를 낸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길게 써놓은 것이었다. 그 중에는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3차례나 회사를 도왔던 일도 적혀 있었다.
그때 그가 회사를 위해 벌어들인 수익은 이번 손실보다 훨씬 컸다. 베드포드는 록펠러에게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를 기억한 베드포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록펠러가 이 일을 처리했을 때 취한 태도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후 저는 여러 해 동안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남에게 화가 날 때마다 종이와 펜을 꺼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하나 써보았습니다. 리스트를 완성할 때마다 화는 가라앉았고 동시에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후에 이런 방법은 개인적인 업무에서도 중요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화내는 것을 즉각 멈추게 되었지요. 만약 제가 뒷일을 도모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화를 내면 내가 처리해야 할 문제는 배로 늘고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니까요. 하버드생들은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한다. 인간의 실수는 순간적인 충동에서 발생하고 나중에 그렇게 한 행동을 후회한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주요 원인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난 부정적인 요소를 확대해서 보기 때문이다. 거기에 추중하느라 그 일의 긍정적인 부분과 중요한 사실은 간과하게 된다. 그 결과 사고와 의사결정에 오류를 낳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성질을 내는 것은 찬양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단 적절한 장소에서 올바른 상대에게 적절한 순간에 공정한 이유로 화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어느 누가 이처럼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화를 낼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 외에는 불가능하다. 어쩌면 저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조차도 이에 해당하지 않을지 모른다. 지혜로운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선입견을 바로잡고 의사결정에 오류를 낮춘다. 비판과 모욕을 외투에 묻은 진흙처럼 보자. 길을 건널 때 튄 진흙방울이라면 화가 난다고 바로 닦지 말자. 오히려 진흙이 번져 얼룩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진흙이 묻었다면 외투를 걸어놓고 다른 일에 전념한다. 그리고 진흙이 완전히 마른 뒤 말끔하게 털어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버드 심리 전문가 줄리언 테플린 교수는 분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기가 아니라 인간성의 최대 약점이다. 대담함과 용감함은 툭하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강인함을 유지하며 이성적으로 침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감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충돌에서 최대한 윈윈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자. 서로 자신이 감정의 수혜자임을 느끼도록 반응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감정 컨트롤 능력도 높아진다. 불평은 산만 더 나빠지게 만든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어렸을 적 카드게임을 즐겼다. 저녁 식사 후 가족과 카드게임을 할 때 연속으로 여러 번 최악의 카드를 잡자 그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머니는 카드를 내려놓고 놀기 원한다면 카드의 좋고 나쁨을 떠나야 한단다. 라고 말했다. 아이젠하워는 불만 어린 마음에 어머니는 패가 좋으니 불평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그의 생각을 알아차린 듯 인생도 마찬가지란다. 패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그것이 어떤 패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최선을 다해 최선의 결과를 구해야 한단다. 라고 말해주었다. 아이젠하워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닥치는 어떠한 일에도 불평하지 않았다. 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로 삶의 도전들을 맞이했다. 그가 연합군 통수권자와 미국 34번째 대통령이 된 비결이다. 인생의 곤경은 사실 자기 행동, 말, 생각에 의해 야기된다. 심리학의 자기장의 법칙을 떠올려보자.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 당신 삶에 불평의 극이 생기면 계속 나쁜 것들만 끌어당긴다. 우울, 불만, 불평, 가식, 시기, 고난, 갈등, 다툼 등과 같은 부정적 요소들이 줄줄이 주위를 에워싼다. 그로 인해 싫은 일이나 싫은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불평할 것이 더 많아지고 스스로 더 불행하게 만든다. 반대의 경우라면 어떨까? 자기 마음에 행복,
혹은 즐거움의 극을 형성한다면 어떤 일이든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으면서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만족, 성취, 감사, 인정, 기쁨 같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요소들로 주변이 덮인다. 신나고 즐거운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멘토 윌 보웬은 사람들이 날씨, 일, 물가 상승, 아이들 장난과 같은 사소한 일에 자주 불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불평, 불만 운동을 시작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600만 명의 지원자가 모집됐다. 활동 내용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왼쪽 손목에 보라색 팔찌를 찬 다음 불평하면 오른쪽 손목으로 옮기고 불평하면 다시 왼쪽 손목에 옮기는 식이었다. 보라색 팔찌가 한 팔목에서 21일 동안 바뀌지 않을 때만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난다. 윌 보웬은 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자신이 불평하지 않는 좋은 습관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랄 것이다. 그때면 당신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으니 축하한다.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 라고 말했다. 긍정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불평이 나온다. 불평이 현실을 바꿀 수 없다. 현재 상황을 바꾸려면 긍정의 마인드가 더 효과적이다. 성공은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불평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도 마음에서 깨끗이 사라진다. 하버드 대학 행복 수업의 탈벤 샤하르 박사는 지금부터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말했다. 불평은 현실을 바꾸기는커녕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오는 부정적 정서다.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 불평을 멈추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 시간과 노력이 실제 행동에 쓰이는 것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불평으로부터 멀어진다. 상대를 배려하면 다른 세계가 열린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한 엄마와 4살 배기 아들은 함께 선물을 사러 나섰다. 거리 곳곳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쇼윈도에는 각양각색의 조명이 장식되어 있었다. 변장한 꼬마 요정들도 귀엽게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도 아들은 계속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어머, 아가, 왜 인상을 쓰고 있니?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좀 웃어봐. 신발끈이 풀려서 자꾸 넘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엄마는 쭈그리고 앉아 신발끈을 묶어주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는데 놀랍게도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총총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붐비는 인파에 가려져 예쁜 쇼윈도, 아름다운 조명, 탐나는 크리스마스 선물, 귀여운 요정도 보이지 않았다. 이건 정말 아니구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 엄마는 아들을 안아 올렸다. 우리는 타인의 시각에서 볼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심화된다. 인간관계에서 얼굴을 붉히고 말다툼의 원인을 찾아보면 생각의 차이,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다툼을 피하는 방법 중에는 상대방과 입장 바꿔보기가 있다.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타인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상대방 위치에서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가보자. 그래야만 나쁜 감정이 쌓이지 않는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신의 무심한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해서는 안 된다. 말 한마디일 뿐이지만 갈등이 되고 오해가 쌓일 수 있다. 행동도 마찬가지다. 늘 하던 행동도 때와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투덜댄다면 이는 이기적인 발상이다. 자기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대상이나 상대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하기에 앞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상황은 늘 바뀌며 직면한 문제도 다르다. 그러므로 이 상황과 문제에 맞춰 상대와 교류해야 한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다.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때때로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다. 자기 생각만 고수하며 상대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는 인간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다른 사람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분석해보자.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며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을 개선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의 일중을 알 수 없고 잘못된 상황을 고칠 수 없다. 결국 서로의 관계도 개선되지 않는다. 자기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사랑을 느낄 수 없다. 매번 사람들과 의견이 달라서 타격을 받기도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의 의사를 잘 헤아리며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사람 사이에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고 신임을 받는다. 먼저 이해하면 호감을 선물 받는다. 성탄절 전날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거린들이 모여 파티를 벌였다. 그들은 1년 동안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중 한 사람을 뽑아 착한 천사의 상징인 화환을 주었다. 투표가 시작되자 돈을 많이 준 공장주, 맛있는 빵과 야채 수프를 아낌없이 준 식당 주인, 무료로 진료해준 덕망 높은 의사 등이 거론됐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논쟁이 멈출 기미가 안 보일 때 절뚝거리는 한 소녀가 일어나 셀리 아줌마가 착한 천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소녀의 말이 끝나자 누군가가 되받아쳤다. 그 가난뱅이? 그녀는 나에게 1센트도 주지 않고 빵 한 조각도 준 적이 없어. 소녀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그건 아줌마도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줌마는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주었어요. 아줌마는 매번 제 옆을 지나갈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아줌마는 우리에게 미소와 존경을 줬고 그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누구도 준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소녀의 말에 거지들은 침묵에 빠졌다. 잠시 후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고 가난한 셀리 아줌마에게 착한 천사의 화환을 선물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사람들은 거린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음식일 뿐이라고 섣불리 판단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정으로 따뜻함을 전하고 인격적 존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들도 부유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삶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소녀가 말했듯 미소와 존중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있지만 사람에 따라 필요한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가치관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필요의 정도가 달라진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취향을 탓하지 마라. 무슨 이유에서건 이유 없이 적개심을 드러내거나 냉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전의 인간관계의 경험에서 오는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서로 잘 알지 못하기에 견제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당황하지도 마라. 사람마다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여기자. 분명한 것은 자신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혹은 그 사람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그의 성향에 맞춰 자신의 언행을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른바 시기와 상황을 파악할 줄 아는 자는 걸출한 인물이다. 라는 말처럼 때와 상황에 맞게 표현하고 타인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서로의 생각과 취향을 잘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거기서부터 우호적인 관계가 시작된다. 일단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면 다음 일이 순조로워진다. 하버드 대학 MBA 과정을 졸업한 헤드헌터인 오카지마 에츠코는 타인의 흥미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출 줄 알아야 상대방과 소통과 교제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 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일로 소통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의 세심함에 고마움을 느낀다.
진정성의 감동에 당신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라. 작가 오헨리는 친구와 함께 슈퍼마켓에 과자를 사러 갔다.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라고 점원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듣는 둥 마는 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쩜 저렇게 예의가 없을까? 서비스도 정말 형편없군. 이라고 친구는 끊임없이 불평했다. 저 사람은 오후마다 저랬네. 오헨리가 차분하게 대꾸했다. 친구는 계속 그랬는데도 왜 정중하게 인사한 거냐며 따졌다. 이에 오헨리의 답은 명쾌했다. 그 사람이 내 감정을 다스리게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화를 낼 줄 모르는 자는 미련한 자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는 자는 총명한 자다. 화내는 것도 습관이다. 화는 선택이고 화를 내는 것은 아무 생각을 거치지 않은 충동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이 분노를 유발했는지 물어보면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하고 횡설수설한다. 분노는 현상과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해석, 평가에서 비롯된다. 물론 사람의 성격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자신의 감정 컨트롤 능력에 달려있다. 자기 안의 감정과 싸움은 너무나 잘 아는 적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승률이 떨어진다. 양면성을 가진 감정이 시시각각 좌지우지하려 들기 때문이다. 상대의 사소한 말에 흥분하고 감정을 조절할 힘을 잃어버린다. 그로 인해 처음 화난 것보다 과격한 행동과 말이 표출된다. 박쥐 한 마리가 자유롭고 힘찬 야생마를 죽일 수 있다. 박쥐가 야생마의 다리에 매달려 날카로운 이빨로 힘껏 깨물면 거칠고 급한 성격의 야생마는 붉은 피를 보고 격분해서 날뛴다. 자기 피를 빨고 있는 박쥐가 괘씸해 분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박쥐는 야생마의 피를 적당히 빨아먹고 떠나지만 불쌍한 야생마는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피를 많이 흘리고 죽게 된다. 박쥐는 몸집이 작고 피를 빨아먹는 양도 적기 때문에 야생마를 죽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정작 야생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야생마의 분노였다. 화가 날 때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 외에도 순간 전환법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 비난을 받아 화가 난다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기쁘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라. 즐거웠던 순간이나 생각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친구나 어릴 적 행복했던 일도 좋다. 기분이 유쾌해지면 화가 가라앉고 분노도 사그라든다. 감정을 조절하고 분노로부터 탈출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감정을 통제하는 일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 단계별로 상승하지 않고 순간의 위력이 엄청나게 강해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그렇지만 계속 감정 조절하기를 시도해야 한다. 자신만의 분노 해소 방법을 찾으면 좋다. 분노를 삭힐 수 있다면 운동을 하거나 종이를 찢는 행위도 가능하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몸을 흔들어도 좋다. 아니면 걷거나 산에 오르는 것도 추천한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한 도시를 손에 넣은 장군보다 더 위대하다 라고 말했다. 하버드의 심리 전문가 피아제 역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의 폭발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시도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화가 날 때면 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것은 가장 미련한 방법이다. 차라리 음악을 듣고 일기를 써라. 그래도 해소가 안 된다면 달려라.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